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캄보디아의 흥미로운 사회 문화 제도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부를 하면 왕실로부터 귀족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옥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메르 제국 시대부터 이어진 오랜 전통이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은 옥냐 제도의 역사적 기원, 현대의 구조와 변질,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하며 캄보디아 사회의 권력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옥냐 제도는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캄보디아의 왕권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크메르 제국 시절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로 여겨졌으며 이른바 데바라자 사상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 데바라자는 왕이 숭배하는 신적 존재와 결합함으로써 신으로부터 통치 권한을 부여받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결국 왕은 신과의 연결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신성한 권한을 갖는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백성들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힌두교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였고 이후 점차 불교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과도기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성한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사원을 건설하고 종교적 의례를 주관하며 권위를 시각적으로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국 전체를 혼자 통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함께 이끌 충성스러운 신하와 유능한 관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토지와 봉급, 그리고 명예로운 칭호인 옥냐를 내렸습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의 증표이자 공로의 보상이었습니다. 즉, 국정, 외교, 군사 등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칭호였죠. 그 당시 옥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유능한 외교관, 행정가, 그리고 전쟁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옥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크샤에, 즉 끈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크샤에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후원자와 피후원자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강한 후원자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고 피후원자는 충성과 노동으로 보답하는 구조였죠. 이 관계는 수백 년 동안 캄보디아 사회의 근본 틀로 작용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크샤의 문화가 종교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힌두 불교의 종교관에서의 카르마로 인해 현재의 신분이 전생의 공덕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무, 즉 다르마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결국 이런 문화적 기반 위에서 옥냐 제도가 더욱 정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옥냐 제도의 기원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39년의 앙코르 비문에는 옥냐 사마라 상그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옥냐 칭호가 역사 속에 등장한 가장 이른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세기 우동 왕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옥냐는 이전의 폰헤아 칭호를 대체하며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봉급과 토지를 받는 관직 칭호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스템은 주변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아유타야 왕국에서는 옥야, 베트남에서는 옥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동남아시아 귀족 제도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지방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공공사업을 감독하며 왕과 백성을 연결하는 수직적 크샤의 네트워크의 상층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차례 이들은 왕궁을 방문해 충성의 물을 마시며 왕에 대한 충성을 다시 다졌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왕과 귀족, 그리고 백성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 결속의 의례였죠. 즉, 초기 옥냐 제도는 공로 기반의 명예 시스템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권위 아래에서 형성된 충성의 체계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힌두적 위계 질서, 불교의 공덕 개념, 그리고 신앙 사상이 결합된 형태로 캄보디아 사회를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끈, 크샤의 문화의 정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75년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폴포트 정권은 평등 사회를 명분으로 모든 전통제도와 계급, 특히 왕실과 귀족 제도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봉건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었고 옥냐 제도도 이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부활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9년 크메르 루주 정권이 붕괴되고 1993년 캄보디아가 이펀 군주제 아래 왕정을 복원하면서 왕실 전통이 다시 살아났죠. 1994년 새로운 왕실 칙령이 공포됩니다. 사회 발전에 최소 10만 달러 이상 기부한 자에게 옥냐 칭호를 수여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명예 회복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현대옥냐 제도는 이후 로얄 디크리 넘버 1024-1309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옥냐의 자격, 수여 절차, 박탈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부 규모와 사회 공헌도에 따라 다음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기본 등급인 옥냐, 중간 등급으로 더 큰 규모의 사회 기여자는 내학 옥냐, 그리고 최고 등급인 국가적 공헌자는 롱내학 옥냐의 칭호를 받습니다. 현재는 약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해야 옥냐 칭호를 받을 수 있으나 2024년 10월 새 칙령 이후 변경된 기부 기준은 별도의 포고령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옥냐가 되면 얻게 되는 혜택은 상당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 감면과 납부 유예, 사회적으로는 왕실 행사에서의 높은 의전 지위, 그리고 옥냐 클럽을 통한 정치 경제 엘리트 네트워크 접근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의무도 따릅니다. 옥냐는 공익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국왕과 국가의 충성을 서약해야 합니다.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계속된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관리하는 공식 기관이 바로 캄보디아 옥냐 협회입니다. 2022년 10월 내무부 인가를 받아 2023년 6월 공식 출범했으며 훈센 전 총리가 명예회장을 맡았습니다. 왕실과 총리실의 후원을 받아 옥냐 칭호 수여 절차와 후보자 검증, 기부금 사용 검토, 사회공헌사업 참여 독려를 담당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촌학교 건립, 보건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옥냐의 사회적 책임 세미나를 개최하며 옥냐의 공공 이미지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는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네포티즘, 즉 연줄주의가 있습니다. 네포티즘은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권력과 특권을 분배하는 관행입니다. 특히 법치주의와 제도적 투명성이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공식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비공식적 인맥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이런 연줄이 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부, 칭호, 특권, 정치 후원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속에서 명예제도는 권력과 이익의 네트워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재계 엘리트와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 리더십을 연결하는 비공식적 끈, 즉 크샤에입니다. 자선 행사, 골프장, 전략적 결혼을 통해 이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첸지입니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회장이자 내학 옥냐 칭호를 가진 사람이죠. 훈센 전 총리의 고문까지 지냈고 2014년에 캄보디아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4일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제재를 발표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규모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약 140억 달러의 암호화폐 사기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수법은 이른바 피그 부처링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온라인에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만든 다음 가짜 암호화폐 투자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더 끔찍한 건 캄보디아 전역에 최소 10개의 강제노동시설을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인신매매와 강제노역까지 저질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를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고 146개 관련 조직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최고 4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첸지가 크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훈센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로 정치적 보호를 받았고 정부가 묵인하는 가운데 불법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옥냐 칭호는 그에게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수년간 법적 면책을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건 크샤에가 범죄 조직의 보호막으로 변질된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트라이 피압입니다. 로즈우드의 왕이라고 불린 이 사람은 2019년 12월 10일 미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대규모 불법 벌목 컨소시엄을 운영했는데 특히 시암 로즈우드라는 희귀 수종을 밀수하면서 이 나무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캄보디아 군부, 경찰, 세관, 심지어 국립공원 관리들까지 매수했다는 겁니다. 불법 목재를 베트남, 중국, 유럽, 러시아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보호를 받았죠. 미국은 그와 관련된 11개 기업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입니다. 2024년 1월 제재를 받은 트라이피압이 자기 회사 글로벌 그린을 통해 프레이랑 보호구역 안에서 28,000 헥타르 규모의 철광석 채굴권을 취득했어요. 제재를 받고도 여전히 환경 파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기업은 군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사실상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리용팟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CPP 상임위원회 위원,
캄보디아 옥냐 협회 초대 회장, 훈센의 개인 고문, 게다가 상원 의원까지. 2024년 9월 12일 미국이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혐의 내용이 정말 심각합니다. 꼭공에서 설탕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면서 4,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오스막 리조트에서는 온라인 사기 센터를 운영했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강제 노동시켰습니다. 불법 벌목도 했는데 2024년 9월에는 캄보디아 정부조차 그의 150메가와트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은 LIP 그룹과 3개 호텔을 동시에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제재를 정치적 동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에 기반한 조치로 양국 협력 정신에 반한다고 말이죠. 왜 이럴까요? 리용파 씨, 옥냐 협회 회장이자 훈센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치인, 재벌, 군부가 얽힌 삼각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2023년 8월 훈만의 정부 출범 이후 네포티즘이 더욱 제도화됐다는 점입니다. 부총리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사업 관계로 얽혀 있고 몇몇 장관직은 장관의 자녀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차관급 직위는 641명에서 1422명으로 약 122% 증가했습니다. 부처가 30개도 안 되는데 말이죠. 결국 전통적 크샤의 문화는 현대적 후원주의와 결합하여 돈 권력 명예가 순환하는 폐쇄적 네트워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문화, 제도적으로 정당화된 구조적 시스템이 된 거죠. 사실 이런 연줄 기반 자원 배분 시스템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속에서 비슷한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트, 소련의 계획 경제 시절 물자 부족 속에서 사람들은 공식 절차 대신 비공식 인맥을 통해 생존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도와주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 이 상호 호혜의 시스템은 체제 붕괴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에서는 이 블라트가 정치 권력과 재벌 간 후원 네트워크로 변했습니다. 중국의 관시는 유교적 인간관계 문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보다 덕과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좋은 관계는 곧 생존 전략이 되었죠. 개혁개방 이후엔 관료와 기업가를 연결하는 정치적 자본으로 발전했고 반부패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회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후원주의, 패트러네이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엔코미엔다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입니다. 충성을 대가로 토지와 노동력을 배분하는 제도였죠. 독립 후에도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지도자들이 공직과 보조금을 정치적 충성의 대가로 나눠주는 문화가 이어졌습니다. 콜롬비아의 공공부문 조사에서는 고위관료 가족이 대거 채용되어 능력보다 연줄이 승진을 좌우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역시 선거 자금과 정책 보상이 얽힌 정치적 후원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학연과 지연 역시 일종의 네포티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했던 산업화 초기에 같은 학교, 같은 고향이라는 연결이 신뢰의 대체 수단이 되었죠. 캄보디아의 돈 기반 연줄 구조와는 다르지만 공식 규칙보다 관계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사례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관계에 의존한다. 캄보디아의 옥냐 제도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투명성을 잃고 권력과 결탁하면 명예는 특권으로, 기분은 거래로 변합니다. 이건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이라면 언제든 네포티즘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진짜 변화는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시민들이 감시하고 참여할 때 시작됩니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존경은 투명성과 책임에서 나온다. 캄보디아 사회에 진정한 신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은 캄보디아의 크샤의 문화와 옥냐 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네포티즘의 도구로 변질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 문화와 역사 속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